네,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임민소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준 것 같은데요. 금투스에 대한 이야기,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살짝 기울면서 우리 시장에 수급이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 주에 많은 일정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모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주상전화 돈이 되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전화는 02,000번에 4919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특히 방산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게임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NC소프트도 오늘장에서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게임주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지속해 봐야 되는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2034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 부분 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바라봤던 섹터들, 핫한 섹터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내일장에서도 바라봐도 좋은 섹터들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전력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전력설비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AMD CEO죠. 주말 사이에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명해줬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는 전력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 변압기 관련주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장에서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LS일렉트릭 그리고 세명전기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전선주는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였던 이유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해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KI테크놀로지도 10%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중앙 첨단 소재도 오늘장에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EU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세를 불러일으켜줬고요. 또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까지 플러스가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 이유로는 테슬라에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를 주문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일으켜줬고요. 또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이 있죠. 이 부분도 상승 모멘텀에 추가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미포는 3% 넘게 빠졌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도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신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말에 발표됐었던 신조성과가 살짝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심리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전력설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상담을 진행해주고 관련해서 섹터 이야기를 해보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나오셨고요. 또 김덕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력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송배전에 대한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 모두 미국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죠.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 계속해서 이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연속적으로 일으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정말 변함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전,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7월 말부터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AI 데이터 센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호황기라는 부분은 들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이 아니라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상반기 때 이 실적을 봤을 때도 이 전력기기 3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는 50% 정도 내외로 증가를 했지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이상의 증가세를 내는 걸 봤을 때 어떤 단순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매출, 그러니까 수주가 뭐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이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이 체질 개선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이 수주도 지금 조선만큼이나 거의 5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걸 본다면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1차적인 뭐 점프를 했지만은 2차적인 레벨 같은 경우에 다시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7월 달에 주가적인 어떤 그 고배를 한번 좀 마셨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금은 현재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슈퍼사이클에 의한 수주 증가 또 이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분화하고 이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어떤 새로운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숙제로 이번에 7, 8, 9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숙제를 안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죠. 지금 약간의 민주당 쪽으로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전력기기 쪽에서의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수주가 좋아지는 이유가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원래 민주당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때문에 변압기나 뭐 이쪽에서의 수주가 많아질 거란 예상이었지만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또 언제든지 변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그 투자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저가 매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도 정말 좀 다른 이 섹터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만 얘기만 계속 좀 들린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좀 LS 쪽에서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유럽 쪽에서 이게 나와주는 걸 봤을 때 LS 전통적으로 아시안 쪽에서의 이 터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유럽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전력기계 업체들한테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이 충분히 이 전력기계 업체들의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때로 비교를 해봐도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보시면서 변압기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압기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선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다소 조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전선 관련주들 앞으로도 좀 같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조정세를 보였거든요. 대한전선도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 가온전선도 파란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유부터 짚어보고 앞으로 전략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LS 전선 또 이제 대한전선 올해 지금 매출 합계도 봤을 때도 사상 최대치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산 매출에 대한 10조 원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올해 상반기 때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조정은 그게 큰 조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 지난주에 뭐 대한전선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상황에서 약간의 좀 쉬어가는 느낌은 좀 강하다. 근데 뭐 대한전선만 놓고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 이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극히 미미하게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좀 쉬어가는 느낌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전선주들이
이 뭐 구리값이 상승했을 때 간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에스컬레이터 효과죠. 이 구리값 상승했을 때 이 가격을 이 정책적으로 이 전선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조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전선 관련주들한테는 이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구간은 지금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구리값에 대한 이 상승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의 미국과 또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지준율 인하나 여러 가지 구리값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이제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구리값이 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리값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결론은 이 수요가 뭐 증가를 계속해서 해야 이런 구리값에 대한 상승 랠리가 가고 또 전선 이 품목에 대한 가격까지도 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전선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전력기기, 뭐 전선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매수를 했을 때 앞서서 이제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출렁이지 않는 한은 좀 안정적으로 이 낙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선 관련주들도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지난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장에서는 잠시 조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희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덕효 대표님께서는 전선주 어떻게 보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차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뭐 딱히 제가 뭐 더 부연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양당이 모두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확충 부분들은 전통적인 뉴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수를 강하게 만들고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건설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전력, 전선, 통신 깔고 설비 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이제 건설 붐을 일으키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 업계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조여져 있던 목줄을 좀 그나마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단추를 좀 풀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여건 환경 보전이지만은 실제로 미국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 투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침체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하나의 저는 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폭을 좀 더 불을 지핀 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9,8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다시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 가격이 올해 초에 돌파할 때가 언제였냐면 4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5에서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이라든가 미국 정부에서 어떤 추진력에 대한 의지들 이런 것들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미국이 이제 AI 관련 핵심 투자를 하겠다는 법안들은 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는 거창하게 나왔지만 이전부터도 계속 유효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바뀐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엔캐리가 끝나기 전부터도 우리가 이런 어떤 붐의 상황에서 여기에 편승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이제 산업 자체에 대해서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 5월 중순에 구리 가격이 $10,000를 돌파를 하면서 나타났던 전선 가격, 전선주들에 대한 주가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절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방 10% 정도, 12개월 정도의 전망치를 놓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핵심 인프라로 전력이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두 분 모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아무래도 2차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시장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EU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에 굉장히 크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켜 줄지, 계속해서 상승을 불러일으켜 주면서도 주도주까지도 가능할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호재, EU에서 불러온 훈풍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호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뭐 중국 쪽에서 생산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부분은 없죠. 현지 쪽에서의 생산을 하면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의 중국산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그 부분을 좀 비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좀 회피적인 차원에서는 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의 이 전기차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2차 전지 쪽은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중국 이 경쟁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좁혀지는 부분이 1순위. 그리고 2순위 자체가 뭐 관세를 매기든 뭐 어떻든 글로벌적인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랠리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항상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작년부터도 그렇지만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리고 주가 좀 반등을 할 때마다 매수 관점 들어갔을 때 이 랠리가 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중국 이 2차 전지 기업들과 배터리 또 기업들과의 시장 격차가 좁혀지는 부분, 글로벌 이 전기차 판매. 물론 이 두 가지가 쉽게 해소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2차 전지의 오늘 그 단기적인 반등은 반갑지만은 랠리 부분은 저희는 그 전에 습득을 해봤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보다도 이 펀드멘탈 또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중요시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크게 차지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두 가지 있었죠. 그중에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일정 중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서 발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보택시 발표 일정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의 제왕이 과거에는 테슬라였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이 테슬라 눈치 따라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커플링이 깨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도 이미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중국 정부와의 협력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는 IT 기업과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불과 몇 달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희망이 될 것이냐? 물론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빅 이벤트죠. 그런데 그럼 테슬라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많은 업종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파이를 내어줄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당장 많은 현대차, 기아가 당장에 로보택시를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법 개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순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중국에 가서 바로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냐?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특히나 지금 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외교적 갈등이 좀 더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사업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쪽을 보자. 이번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다 물량을 맡겼으니 조만간 에코프로도 물량을 받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실제로 그 리튬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중국에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운용을 하면서 이걸 상품화를 해서 실적을 잡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현지에 지금 테슬라가 공장이 있는 마당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현지 조달을 하는 게 훨씬 더 싸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리튬 가공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선뜻 관련주들 갈 거니까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드리지만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럼 그동안에서는 공포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억누를 했던 심리가 극복될 수는 있느냐라는 관건에서 우리가 초점을 본다면 이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저는 예상이 이게 10월 30일쯤까지는 이제 EU가 계속 이제 지연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11월 초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부분들을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국가가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지금 합작사를 두고 있죠. 뭐 실제로 중국 자본이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 EU 회원국들 중에서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이 독일이 반대를 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휘둘리지 않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권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투표 EU 집행위에서 진행을 하는 이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안 했으니까 없다가 아니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표에 좀 더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됐던 개별 관세율이 7%에서 35%까지 이 밴드를 갖게 된 거고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 35%를 받았던 곳이 어딘가 보니까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즉 유럽 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굉장히 싸게 팔아왔던 이 전기차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개별 기업에 대해서 35% 그리고 수입 관세에 대한 부분들 10%, 총 45%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지에 나와 있는 현대, 기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 진출해 있는 많은 2차 전지 완성 기업들이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관세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그리고 로보택스에 관련된 모멘텀 모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화, 상담전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